한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혈관 봉합술을 개발하고 인체 장기 이식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젖힌 사람. 20세기 초 그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를 신의 손을 가진 외과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놓지 못한 단 한 가지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도 전에 물질 세계를 거의 완전히 통달해 버렸다고. 우리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원자를 쪼개고 대륙과 대륙을 잇는 통신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왜 우리가 고통을 받는지,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인간답게 만드는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에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문장들이 있습니다. 읽는 순간 숨이 멎는 문장들이에요. 인간은 대리석인 동시에 조각가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연약한 물질로 강철 같은 내구성을 만들어낸다. 1935년에 쓰인 책입니다. 그러나 이 책이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인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가장 꼼꼼하고 가장 경이롭고 때로는 가장 불편한 질문들로 가득 찬 책. 알렉시스 카렐의 인간이란 무엇인가? 안녕하셨습니까? 책 읽는 자작입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일을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언젠가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적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려나? 저 늦었지만 대학원 가서 공부할게요 라고. 한 번쯤은 정말 제대로 된 공부를 해보고 싶다고. 그리고 이번 학기부터 대학원 입학을 위한 전공 수업을 다시 듣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지 못했고요. 학부로 들어가서 대학원을 위한 전공 과목들을 이수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선택한 전공은 30년 전에 제가 공부했던 철학이 아니라 심리학으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궁금들 하시죠? 왜 원래 했던 공부인 철학을 하지 않았느냐고, 왜 심리학이냐고. 그 질문에 저는 제 친구들에게 했던 것처럼 비슷한 대답을 드릴 수 있어요. 결국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요. 철학을 선택했던 이유도 심리학으로 방향을 바꾼 이유도 모두 같은 곳에서 출발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릴 때부터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누군가와 깊이 대화를 나누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혹은 한밤중에 아무 이유 없이 잠이 깨어서 천장을 바라볼 때, 그 질문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왜 사람은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처를 받고도 일어서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가? 왜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주고 알면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가? 철학은 그 질문을 아름다운 언어로 다듬어 주었지 않았나. 근데 다듬기만 하지 않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심리학은 뭐랄까, 내 생각과 몸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오늘 들려드릴 책, 인간이란 무엇인가? 알렉시스 카렐, 1873년 프랑스에서 태어나 1944년에 세상을 떠난 의사이자 생물학자입니다. 그는 1912년 혈관 봉합과 혈관 및 장기 이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더 전의 일이죠. 당시 그 연구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것들이었대요. 살아있는 혈관을 잇는다는 것, 장기를 옮긴다는 것, 그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카렐은 그 불가능한 일들을 해냈고 그런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성취 뒤에 더 크고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점점 더 정밀하게 알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몸을 가진 존재, 즉, 인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무지한가? 1935년에 그는 이 책을 펴냅니다. 그리고 이 책은 출간하자마자 전 세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해요.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과학자가 쓴 책이 이렇게까지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책이 단순히 과학 지식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 품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렐은 말합니다. 무생물에 관한 과학은 고도로 발달했지만 생명을 이해하는 지식은 부족하다고요. 역학과 화학과 물리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인간을 이해하는 생리학, 심리학, 사회학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우리는 별의 나이를 계산할 수 있으면서 정작 내 옆의 사람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1935년의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유전자를 편집합니다. 그러나 고독은 여전히 치료되지 않았고 우울은 증가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렵습니다. 기술은 질주하는데 인간은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 느낌. 카렐이 100년 전에 느꼈던 그 불안이 지금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책을 소개하고 싶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기로 마음먹은 이 시점에 인간에 대해 더 공부해 보겠다고 결심한 바로 이때 사람에 대한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질문서를 함께 읽고 싶었습니다. 이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제가 바라는 건 진짜 딱 한 가지예요.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사람을 위해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 마음이 저를 다시 책상 앞에 앉게 했고 또 오늘 이 책을 여러분과 함께 펼치게 했습니다. 알렉시스 카렐,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자신을 모른다. 책은 아주 담담한 문장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지금껏 특정한 측면만을 파악했을 뿐 인간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다. 단순한 서술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는 어떤 쓸쓸함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인간이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열심히, 그토록 많은 방법으로 스스로를 들여다봐 왔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 그 사실이 좀 안타깝게 와닿았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이렇게 무지한가? 그 대답은 생각보다 뜻밖의 곳에 있었습니다. 우선 인간은 살아남아야 했어요. 생존이 먼저였죠. 식량을 확보하고 야생동물과 싸우고 집을 짓고 불을 다루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갈릴레이가 지구의 태양 주위를 돈다는 사실을 밝혀내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뇌와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대요.
외부 세계의 정복이 먼저였고 내부 세계의 탐색은 언제나 나중으로 미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유는 조금 더 근본적입니다. 인간의 정신이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는 것 때문이래요. 우리는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법칙을 사랑합니다. 물리학과 화학이 눈부시게 발전한 것도 그 때문이고요. 별의 운동을 방정식 하나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그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았던 겁니다. 인간은 무수한 세포와 감정과 의식이 뒤엉킨 극도로 복잡한 존재거든요. 단순함을 좋아하는 인간의 정신이 그 복잡함 앞에서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해부학, 화학, 생리학, 심리학, 교육학, 역사학, 사회학. 이 모든 학문이 인간을 다루지만 어느 하나도 인간을 전체로 다루지는 못한다고. 각 학문은 인간의 한 단면만을 자르고 그 단면에서 발견한 것을 전부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코끼리의 코를 만진 사람이 코끼리는 뱀처럼 생겼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카렐이 제안하는 것이 바로 인간과학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과학은 여느 과학과는 좀 다릅니다. 인간은 통합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지내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통합적인 관찰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간을 이해하려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카렐은 아리스토텔리스를 언급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이 위대한 철학자처럼 모든 것을 통합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갖춘 존재가 필요하다고요. 그러나 지금 세상은 아리스토텔레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지식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집단이 필요하다고. 각기 다른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과 사유를 결합해 하나의 종합적인 집단 사고를 형성하는 그런 소규모의 집단이. 이 대목에서 저는 살짝 멈칫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생각을 되돌려 봤거든요. 철학의 언어와 심리학의 방법론이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문학이 가진 감수성이 더해진다면, 아, 어쩌면 그것이 카렐이 말한 그 집단 사고의 작은 씨앗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것은 아직은 아주 작고 부족한 꿈일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꿈은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 장에서 카렐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는 관찰 가능한 것 너머의 영역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한 것만이 실제 한다고 믿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고요. 도덕성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직관은 측정되지 않아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느끼는 어떤 감각. 예를 들자면, 아, 이 사람과는 오래 함께 할 수 있겠다. 반대로, 아, 이 사람 곁에서는 절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한 느낌은 어떤 수치로도 표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삶을 가장 크게 결정합니다. 가렐은 당시 과학계의 풍조를 비판합니다. 측정 가능한 것만을 연구하려는 경향,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환원시키려는 유혹, 전체를 보지 못하고 부분에만 집착하려는 전문화의 함정. 그는 이것들이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현대 문명이 만든 생활 조건이
인간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번영이 반드시 인간의 발전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편안함이 증가할수록 인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이것은 1935년의 이야기였지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외로움을 느끼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가 1장과 2장에서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 놀랍도록 무지하다. 그러나 그 무지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깊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복잡함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다. 인간은 별보다 복잡합니다. 원자보다 미묘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존재를 매일 아침 거울에서 마주합니다. 몸이라는 우주. 저자는 3장에서 갑자기 매우 구체적인 세계로 들어옵니다. 세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의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시적입니다. 생물학 교과서처럼 건조하지 않아요. 카렐은 살아있는 세포를 묘사하면서 마치 하나의 소우주를 그리듯 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포체 중앙을 떠다니는 세포 핵은 탄력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타원형 풍선처럼 형태를 유지합니다. 그 안에는 형태를 서서히 변화시키는 두 개의 핵소체가 존재하지요. 세포액 주변에는 끊임없이 요동치는 작은 입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긴 필라멘트 형태의 미토콘드리아. 이것은 뱀과 흡사하며 세포체 공간에서 끊임없이 자유롭게 미끄러지고 춤추듯 파도 모양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수조 개의 세포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움직이고 소통하고 일을 합니다. 심장은 하루에 약 10만 번 뜁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슬퍼하는 사이에도, 웃는 사이에도. 저자는 이 경이로운 내부 세계를 묘사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합니다. 세포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세포는 자신을 둘러싼 체액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세포와 환경은 분리될 수 없어요. 세포를 둘러싼 조직액의 상태가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세포는 다시 그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안과 밖이 서로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카렐이 이 책 전체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에요. 인간은 환경과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언제나 자신을 둘러싼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하고 성장한다. 그렇다면 피부는 무엇입니까? 저자에게 피부는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우주와 만나는 경계입니다. 피부 너머에는 무한한 외부 세계가 있고 피부 안에는 정교하고 조율된 내부 세계가 있습니다. 피부는 그 둘을 동시에 분리하고 연결합니다. 열린 동시에 닫혀 있는 역설적인 경계인 거죠. 이 경계가 신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만 정신적인 환경으로부터는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마치 유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도시를 폭격하는 비행사들처럼 해부학적인 경계를 무시하고 의식 속으로 침투하는 것들에 의해 상처를 입을 수 있다고요. 이것이 마음의 상처가 왜 그토록 오래 가는지를 설명합니다. 피부는 막아줄 수 있지만
어떤 말 한마디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시선 하나도 막을 수 없죠. 그것들은 경계를 건너뛰어 곧장 우리 내면으로 들어오거든요. 5장에서 저자는 시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시간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외부의 시간과 내면의 시간을 구분합니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지요. 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60분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시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5살 어린아이에게 하루는 어른의 하루보다 훨씬 길게 느껴집니다.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한 달은 영원처럼 느껴질 수 있고,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몇 년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것은 착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로 다른 시간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실제 나이와 생리적 나이는 다르다고. 몸은 달력이 아니라 삶의 강도에 따라 늙어갑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감정 속에서 살아왔는가. 이것들이 몸에 새겨집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록이거든요.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젊음에 대한 집착을 이야기합니다. 회춘과 불로장생을 꿈꾸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그런데 그는 그 욕망을 나무라지는 않아요. 하나, 그 욕망이 향해야 할 방향은 잘못되었다고. 늙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 늙는 것, 쇠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흔적을 품위 있게 품는 것. 아이와 어른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겠죠. 아이에게 시간은 팽창합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는 것, 처음 듣는 것, 처음 느끼는 것 앞에서 시간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하루는 깁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새로운 것들이 줄어들고 익숙함이 늘어나면서 시간은 점점 빠르게 흘러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간을 다시 느리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힌트는 책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것, 낯선 것 앞에 다시 설 것, 익숙함에 안주하지 말 것. 그것이 몸과 마음 모두를 살아있게 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말합니다. 몸에 기록되는 삶의 흔적은 개인의 수명을 넘어선다고. 우리는 우리 부모의 몸에서 왔고, 우리의 몸은 우리 자녀에게로 이어집니다. 개인의 시간은 유한하지만 인류의 시간은 연속됩니다. 우리 각자는 그 긴 시간의 고리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잠시가 다음 고리를 만듭니다. 몸이라는 우주, 그것은 단순한 물질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억 년 전에 진화가 압축된 살아 숨쉬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심장이 뛸 때마다 우리는 그 기나긴 역사의 연장선 위에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인간의 형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스스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매 순간, 매 선택으로. 그리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절반, 정신과 적응. 저자는 사장을 이러한 전제로 시작해요. 육체와 영혼의 경계는 허구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꽤 도발적인 선언이었다고 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생각해 왔어요. 몸은 물질이고 정신은 그것과 다른 무엇이라고.
데카르트는 몸과 정신이 완전히 다른 두 실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분법은 서양 철학의 오랜 토대였죠.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계는 우리가 편의를 위해 그어놓은 선일 뿐이라고. 실제로 정신과 육체는 서로를 만들어 갑니다. 즉,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슬픔은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까?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은 실제로 몸이 무거워집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밥맛이 사라지고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슬픔은 마음의 사건이지만 그것은 동시에 몸의 사건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프면 마음도 변합니다. 만성적인 통증 속에서 우울해지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몸이 마음을 끌어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이것을 감정, 의식, 그리고 육체의 비밀스러운 연대라고 표현했습니다. 연대. 이 단어가 정확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돕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하나의 인간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다면 지능은 무엇입니까? 카렐은 지능에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말해요. 논리와 직관입니다. 논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입니다.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근거를 쌓아가며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 수학 시험, 논리 퀴즈, 법정 변론, 이런 것들은 논리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논리를 지능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Q 검사가 측정하는 것도 주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지요. 그러나 저자는 직관을 이야기합니다. 직관은 논리보다 훨씬 빠릅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알고 있는 상태, 증명할 수 없는데 느끼는 확신. 뛰어난 의사는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한다고 해요. 위대한 예술가는 캔버스를 마주 하기도 전에 이미 그림을 봅니다. 오랜 경험을 가진 어머니는 아이의 숨소리만으로도 아이의 상태를 알아챕니다. 저자는 이 직관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논리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관은 인간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축적해온 지혜의 압축 파일 같은 것일 수 있다고 말해요. 논리가 이성의 언어라면 직관은 몸 전체의 언어라는 겁니다. 문명을 지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도덕관념입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어요. 과학자가 도덕을 이야기하다니. 그러나 카렐의 시각에서 도덕은 종교적인 계율이나 사회적인 규범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기 위해 발전시켜온 정신적인 적응 기제입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면 개인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도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자는 미적 감각에 대해서도 말해요. 아름다움을 느끼는 능력. 그는 이것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 노을을 보고 잠시 멈출 수 있다는 것, 음악을 듣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단순한 생존기기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 종교심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말을 했습니다. 그는 종교를 믿음의 문제로만 보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 행위, 자신을 초월하는 무언가와 연결되려는 욕구. 이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특성이라고요. 어떤 형태로든 어떤 이름으로든 인간은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향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인간이게 하는 것 중 하나라고요. 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들이 문명을 움직인다고. 위대한 인물들, 역사를 바꾼 사람들, 그들 역시 하나같이 결함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편견을 가졌고 실수를 했고 어떤 영역에서는 놀랍도록 탁월했지만 다른 영역에서는 한없이 취약했습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앞으로 밀어붙였을지도 몰라요. 완전한 존재라면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을 테니까요. 정신은 몸을 떠나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은 6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6장의 주제는 적응입니다. 카렐은 적응이라는 단어를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썼어요. 우리가 흔히 환경에 익숙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훨씬 더 능동적이고 더 심층적인 과정입니다. 연약한 물질로 강철 같은 내구성을 만드는 것. 그것이 카렐이 말하는 적응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합니다. 뼈는 단단한데 동시에 가볍습니다. 심장은 하루도 쉬지 않고 뛰지만 쉽게 닳지 않습니다. 혈관은 압력을 받을수록 더 강해지고요. 이 모든 것이 연약한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만들어졌습니다. 연약한 물질이 어떻게 이런 내구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적응의 힘입니다. 카렐은 신체의 치유 메커니즘을 이야기합니다. 몸은 손상을 받으면 스스로 회복하려고 해요. 상처가 생기면 혈액이 몰려오고 염증이 일어나고 새로운 조직이 자라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일어납니다. 몸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다른 일을 하는 사이에도 쉬지 않고 자신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는 면역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침입자에 맞서 싸우는 몸의 방어 시스템. 그런데 카렐이 주목하는 것은 이 시스템의 정밀함입니다. 면역 체계는 적을 기억한다고 해요. 한 번 만난 적은 다음에 더 빠르게 제압됩니다. 경험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적응은 단순히 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정신도 적응을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어떤 언어로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살았는가? 이것들이 정신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환경이 육체와 정신에 영구적인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여기에 현대 문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합니다. 편리함이 적응 메커니즘을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이것은 근육의 법칙이기도 하고 정신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늘 자동차만 타다 보면 걷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계산기만 쓰다 보면 암산 능력이 약해지고요. 언제나 정답을 검색할 수 있으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줄어들겠지요. 인간은 불편함 속에서 진화한다고, 저항이 있어야 강해진다고, 마찰이 있어야 단단해진답니다. 아무런 도전이 없는 삶은 편안하지만 그 편안함이 인간을 서서히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통을 찬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고행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요. 적절한 저항, 적당한 도전, 때로는 불편한 선택, 그것들이 인간을 발달시킨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인간을 단련시키거나 퇴화시킨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회에서 태어나 자라는가가 인간의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좋은 저항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 도전을 통해 성장하게 하는 사회, 그러한 환경이 더 나은 인간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적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능동적인 것입니다.
환경이 나를 만들기도 하지만 나도 환경을 만듭니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4장과 6장을 함께 읽으면 하나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인간은 몸과 정신이 분리되지 않는 하나의 존재이다. 그 존재는 환경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형성된다. 그리고 그 형성의 방향은 어느 정도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주어진 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없다. 개인만이 존재한다. 7장은 이 책에서 가장 철학적으로 아름다운 장이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강렬합니다. 인간은 없다. 개인만이 존재한다. 카렐이 이 책 전체에서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중 하나라고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너무 쉽게 씁니다.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본성은 이러하다. 인간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러나 저자는 묻습니다. 그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고 저 사람이 존재합니다. 각자 다른 손금을 가지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슬퍼하고 각자 다른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는 구체적이고 유일한 개인들이 존재합니다. 가렐은 세포와 체액에 새겨진 개인의 흔적을 이야기해요. 우리 각자는 세포 수준에서도 이미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도 세포의 구성이 다르거든요. 혈액형은 같아도 혈액의 미세한 화학 성분은 다릅니다. 인간의 개별성은 외모나 성격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의학이 놓쳐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렐은 의학이 질병을 보지 환자를 보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요. 같은 이름의 질병이라도 그것을 앓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같은 약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효과가 없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거죠.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말은 카렐 시대에도 지금도 여전히 도달하기 어려운 이상입니다. 유형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류를 참 좋아하지요. MBTI, 혈액형, 별자리. 인간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한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분류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저자는 경고합니다. 분류는 지도일 뿐이라고. 지도를 땅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형에도 딱 맞아떨어지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분류를 비껴가거든요. 타고나는 것과 환경적인 것의 이야기는 카렐이 특히 공을 들이는 부분이었습니다. 유전과 환경, 그 오래된 논쟁에서 저자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는 말합니다. 유전은 가능성의 지도를 그린다고. 그 지도 위에서 어떠한 길을 걷는가는 환경과 경험과 선택이 결정합니다. 타고난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타고난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유전과 환경 사이에서 형성되는 것, 그것이 개인의 운명이거든요. 운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저자는 그것을 고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어요. 운명은 방향이지 벽이 아닙니다.
타고난 기질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삶의 모양은 달라집니다. 예민한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 그 예민함으로 괴로워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그 예민함을 깊은 감수성으로 단련시켜 예술가나 치료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은 어디까지 확장되는가? 저자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보통 개인을 피부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몸이 나이고 이 두개골 안에 있는 것이 나라고. 그러나 저자는 그 경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읽은 책에서 왔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서 왔고,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가 자란 문화에서 왔다고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끝나고 세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카렐이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고립된 섬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김수영 교수의 필연적 혼자의 시대와 맥락이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고립된 섬으로 살 수 없다는 것.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야 살 수 있다는 말이요. 표준화된 인간, 소멸되는 개인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하는데요. 카렐은 현대 산업사회가 인간을 표준화하려는 경향에 대해 우려합니다.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그것이 효율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고유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것을 보고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는 삶.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느끼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저자는 묻는 겁니다. 100년 전의 그의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한 이유이죠. 7장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는 구체적인 개인을 보라는 것. 평균이 아닌 개인을 보라는 것. 유형이 아닌 그 사람을 보라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은 타인을 향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향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개인입니까? 어떤 세포를 가졌고, 어떤 시간을 살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지.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나라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단 하나뿐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존재. 저자는 그 사실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이 책의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자, 마지막 8장의 제목이 인간의 재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으로 열립니다. 인간은 대리석인 존재의 조각가이다.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발전하기 위해 인간은 반드시 스스로를 재창조해야 한다고. 그러나 고통 없이는 재창조될 수 없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재료인 동시에 그것을 다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자신을 쪼아야 합니다. 그 과정이 편안할 수 없어요. 이 문장이 참 좋았던 이유는 절망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석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조각가는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둘 다잖아요. 재료이면서 동시에 예술가입니다. 조건 속에 있으면서 동시에 그 조건을 넘어설 수 있다는 존재죠.
이 책 읽고 나서 참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것? 뭐 그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인간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더 많이 알수록 더 모르게 되는 것이 공부인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뭐 역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저자한테 배웠습니다. 카릴 자신도 평생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을 겁니다.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혈관을 잇고 세포를 배양하고 장기 이식을 연구하면서도 여전히 인간이 무엇인지 완전히는 알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 알 수 없음을 평생 끌어안고 살았겠지요.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요. 다시 책상 앞에 앉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모르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 세상에 쓸모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의 질문 옆에서 조용히 앉아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 자, 우리 이 책에서 딱 하나만 찝어서 기억해 볼까요? 저자가 했던 말 중에서 인간은 대리석인 동시에 조각가다. 우리는 재료인 동시에 그 재료를 만들어가는 예술인입니다. 우리는 아직 조각 중이에요. 아마 남은 평생을 그럴 것입니다. 완성된 조각상이 되는 날은 오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괜찮다고 했지요. 조각하는 과정 자체가 삶이니까요. You drew a dragon on my arm, blue pen bleeding through my skin. Said it meant that we were fearless. I half believed you, I always did. I am almost remembering how your laughter filled that room, how the summer leaned in closer, like it only shone for you. You're a photograph in motion, edges blur, but I stay true. I am almost remembering, I am almost there with you. Crack cassette on my old shelf, your handwriting on the case plate, and every rusted chorus holds the outline of your face. I am almost remembering how your shadow chased the rain, how you swore we'd leave this town here, never learn the Edo names. You're a song I keep on humming, words erased but not the tune. I am almost remembering, I am almost there with you. Did you keep the cardboard crown from that broken kitchen game? Do you walk past
playgrounds, hear someone calling your name. I reach out into the quiet, fingertips through falling light, touch the dust of one small promise. You are somewhere just out of sight. I am almost remembering every echo, every dare, all the evenings turning amber, as if time was stuck back there. You're the space beside my shoulder that the world keeps walking through. I am almost remembering, but I can't get back to you.